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고 정부 조사단이 발표했습니다. 진앙지 인근에 있던 지열발전소에서 땅속 깊이 구멍을 뚫고 고압으로 물을 주입했는데 여기서 발생한 작은 지진들이 단층을 자극해서 5.4 규모의 지진을 일으켰다고 결론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60여 차례의 작은 지진이 있었는데도 정부가 이를 무시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관련 사업을 영구히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를 상대로 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기관총에 사망한 시민이 47명이었다는 군 기록이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국방부가 이를 파악했지만 국회나 검찰 조사에서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전두환 정권이 기관총 사격을 감춘 데 대한 진상 규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 동영상을 찍고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열립니다. 성접대 의혹 등이 불거진 승리의 입대는 3개월 미뤄지면서 시간을 벌게 된 경찰은 해외 도박과 마약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 강도를 더 높일 계획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의 예상에 부합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올해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도 예상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연준의 이 같은 방침에도 미중 무역 협상 관련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2017년) 발생한 역대 두 번째 규모의 포항 지진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는 정부 조사단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인근 지열발전소가 물을 강제로 주입해 땅에 영향을 줬고 이로 인해서 발생한 작은 규모의 지진이 쌓여서 규모 5.4의 지진을 촉발했다는 것입니다. 네, 포항 시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열발전소의 실험 대상이었냐는 건데요. 정부를 상대로 시민들이 줄 소송을 내고 그 규모가 수조 원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의 직접 과실 비율이 앞으로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윤영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소 지진들을 순차적으로 유발시켰다. 거의 임계 응력 상태에 있었던 단층에서 포항 지진이 촉발되었다. 감사합니다. 정부 조사연구단은 1년 동안 정밀조사 끝에 포항 지진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인근에서 시험 운영 중이던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유발했다는 주장은 지진 직후부터 나왔습니다. 정부 조사단은 지열발전이 지진을 직접 유발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촉발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The five stimulation took place in two wells. 지열발전소는 터빈을 돌릴 물을 데우기 위해 4km 정도 깊이의 구멍 2개를 팠습니다. 고압으로 물을 주입하고 빼내는 과정에서 규모가 작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기까진 직접 유발한 지진입니다. 이 작은 지진이 만든 파동이 단층에 계속 전달돼 결국 규모 5.4의 큰 지진으로 이어졌단 겁니다. 연구단은 또 지진의 진원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단층대에 속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진원은 이미 규모 5.5에서 6 정도의 지진을 일으킬 만큼의 힘이 쌓여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기에 미소 지진에서 전달된 에너지가 방아쇠 역할을 했다는 게 연구단의 논리입니다. 직접 유발한 것이 아닌 간접 촉발한 것이란 표현을 쓴 이유입니다. 또 이 부분이 앞으로 정부의 책임 범위를 결정할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유발과 촉발은 학술적인 구분일 뿐 지진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중요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유발하는 경우는 외국에서도 꽤 있었습니다. 스위스 바젤에서는 이런 지진 때문에 발전소를 아예 폐쇄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진이라면 더욱 재빠르게 파악하고 곧바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To produce magnitude 5.5 or 6. What the EGS project did was to stimulate. 포항지열발전소 측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한 자료에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2016년 12월 15일부터 22일까지 3,600톤 가량의 물을 넣자 다음 날인 23일 포항 북구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났습니다. 사흘 후에도 3개월 뒤에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지진만 2년간 63차례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작은 지진이 여러 번 발생하면 미리 경고하는 신호등 매뉴얼이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열발전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매뉴얼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매뉴얼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선제적으로 조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스위스 바젤에서는 물을 주입한 뒤 인근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나자 결국 지열발전소 운영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포항에서는 이 같은 경고등이 켜지자 시험 운영을 몇 차례 중단했다가 별다른 대책 없이 재개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무공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았던 포항 지열발전소는 위험시설로 결론 났습니다. 정부는 지열발전 사업을 영구히 중단하고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발전소 현장을 배승주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경북 포항시 흥해읍 남송리에 있는 포항 지열발전소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모든 연구 활동이 중단됐다는 안내문도 붙어 있습니다. 발전소 내부의 우뚝 솟은 시설물이 물을 주입할 때 쓰이는 시추공입니다. 현재는 가동이 멈춰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시추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새로 된 관은 녹이 쓴 채 잔뜩 쌓여 있습니다. 지열발전소는 포항 지진의 진앙과 불과 2km 남짓 떨어져 있습니다. 각종 건설 장비는 움직임을 멈춘 지 오래됐고 인적더문 주변엔 적막감마저 감돕니다. 탄소제로 청정에너지원이라는 지열발전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부터 덜컹거렸습니다. 땅속에 물을 넣을 때마다 땅이 흔들렸고 2년간 63차례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몇 차례 시험 가동을 중단해보기도 했지만 끝내 큰 지진을 촉발했다는 오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391억 원을 들여 천여 세대에 전기를 공급할 계획은 천여 채의 집을 무너뜨리는 비극으로 마감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 지열발전소 사업을 영구 중단하고 발전소 부지를 원상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포항에 5년간 2,257억 원을 투입해 특별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포항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아직 소송을 내지 않은 시민들까지 합류하면 수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백기 기자입니다. 최 모 씨는 2017년 11월 지진으로 경북 포항에 집을 잃었습니다. 뼈대만 남은 집 수리를 포기하고 다시 짓는 데 1억 5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1,60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요. 포항 시민 71명은 지난해 10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참여 시민이 꾸준히 늘어나 현재 1,200여 명이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1인당 하루 5천 원에서 만 원씩 총 2억 원가량을 배상하라는 겁니다. 어제 발표로 소송 참가자와 배상 요구액은 급격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가 정부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에선 포항 시민 1인당 1,0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경우 소송 액수는 5조 원대가 됩니다. 자연재난에 준해 지원금을 받은 시민들도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조계에선 정부의 직접 과실 비율이 소송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규모 지진이 이어지는데도 발전소 가동을 멈추지 않은 경위와 단층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JTBC 김백기입니다. 클럽 버닝썬에서 촉발돼 나온 각종 혐의들, 현재 수사 등의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찍고 퍼뜨린 가수 정준영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의 가수 승리는 군 입대가 미뤄지면서 경찰이 조사 시간을 더 벌게 됐는데 이 성접대뿐만 아니라 해외 도박, 마약 같은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 강도를 경찰이 더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공동대표에 대해서는 경찰이 보강 수사를 해서 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정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10명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화방에서 동영상을 공유한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시간에 열립니다. 버닝썬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도피성 입대 논란을 빚기도 한 가수 승리의 입대일을 3개월 연기했습니다. 승리가 구속될 경우 입대는 자동 연기되며 이후 형량에 따라 입영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면 오는 6월 다시 입영 연기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마약과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의 동업자 이문호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다시 신청됩니다.
경찰은 이 대표가 부인하고 있는 마약 유통과 관련한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수사 인력을 지난주 대비 26명을 더한 13개 팀 152명으로 확대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스쿨버스 운전자가 자신이 모는 버스에 타고 있던 50여 명의 학생들을 납치해 불을 지른 사건이 났습니다. 아프리카 출신의 이 남성은 아프리카 난민에 대한 정부의 강경 정책들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쿨버스가 까맣게 탔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마지막까지 버스에 물을 뿌립니다. 현지 시간 20일 이탈리아 북부 크레모나의 한 중학교 학생 51명을 태운 스쿨버스가 불에 탔습니다. 이 버스를 운전하는 세네갈 출신 운전사가 학생들을 납치한 뒤 불을 지른 겁니다. 범인은 이날 아이들을 학교가 아닌 다른 길로 데려갔습니다. 학생 일부가 부모에게 전화해 납치 사실을 알렸고 출동한 경찰이 버스를 막았습니다. 그러자 범인은 버스에 불을 붙였습니다. 경찰은 재빨리 차량 뒤편 유리창을 깨고 모든 아이들을 무사히 탈출시켰습니다. 학생 일부는 연기를 마시거나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정부가 아프리카 난민에 대한 강경책을 멈춰야 한다고 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납치와 방화 혐의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했습니다. 연준은 그러면서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도 예상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심재우 특파원입니다. 미 연준이 최대 2.5%인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동결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연준은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Given the overall favorable conditions in our economy, my colleagues and I will be patient in assessing what, if any, changes in the stance of policy may be needed. 올해 들어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세지만 경제활동 성장은 지난해 말부터 둔화하는 추세를 보였다는 것이 금리 동결 결정의 근거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낮게 형성되면서 인플레이션도 감소 추세입니다. 유럽과 중국의 경기마저 둔화하는 시점에서 나홀로 금리를 올렸다가 경기 침체를 재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틀간의 회의를 끝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은 점도표를 통해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점도표상으로는 올해 2차례 인상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는데 급격하게 관망 모드로 돌아선 것입니다. 연준은 또 시중에 풀린 자금을 회수하는 보유자산 축소 작업도 9월 말에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긴축을 고집할 환경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Today, we announced that we intend to slow the runoff of our assets starting in May and to cease runoff entirely in September of this year.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4조 5천억 달러까지 불어났던 연준의 보유자산은 2017년부터 매각 작업에 들어가 지난해 말 4조 달러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조금 전 끝난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연준의 금리 동결 방침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에 비해 140포인트 이상 하락 마감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 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서 미세먼지 문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앞서 반 전 총장은 지난 16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의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청와대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1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민주당이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영배 부산고법 수석 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문영배 내정자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입니다. 이미선 내정자는 여성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여성으로 구성됩니다. 지난해 세계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한 한국산 제품이 77개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해보다 6개가 늘었습니다. 세계 수출 시장에 5,200여 개 품목이 있는 걸 감안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중국은 세계 수출 시장 1위 품목이 1,700여 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최근 출시 스마트폰으로 이동통신 시장에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다시 성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10억 2,5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SK텔레콤이 9억 7,500만 원, KT가 8억 5,100만 원입니다.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이 대폭 늘어나게 됐는데 오늘부터 적용이 됩니다. 12개에서 62개가 됩니다. 첫 적용을 받는 아파트는 이번 달 분양이 되는 미래신도시 아파트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국세청이 가수 승리의 소속사였던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양현석 YG 대표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서교동 클럽이 일반 응십정으로 등록해서 개별 소비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앞서 제기됐습니다. 강남클럽 버닝썬에서 시작된 이번 사건이 대형 연예기획사 탈세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경북 칠곡군 미군 부대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 한 명이 어제 폐수 처리 시설에서 작업을 하던 중에 회전 날개 장치에 끼어서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소방서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미군 측이 사고 처리가 마무리됐다며 부대 출입을 막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삼거리에서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3명과 버스 승객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는 신라 천년왕성 경주 월성에서 외곽의 방호용 시설인 해자를 정비하는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북쪽 해자가 연못 형태로 정비가 될 예정입니다. 가수 나훈아 씨가 오는 5월에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하는 콘서트의 티켓 예매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티켓 파워가 또 한 번 증명이 됐습니다.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고 30분이 채 안 돼서 3만 장이 모두 매진이 됐습니다. 영덕 대게축제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강부항 해파랑 공원에서 열립니다. 황금대게 낚시, 또 대게 경매 등의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로 국회 대정부 질문 사흘째인데요. 오늘은 경제 분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3일에 있을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이 오늘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4.3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지역구 2곳,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입니다. 그리고 전북 전주와 경북 문경 등 기초의원 지역구 3곳에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법에 규정된 맹견종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에 대해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사망사고가 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등 처벌이 강화가 되는 게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맹견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교육을 받아야 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절기상 충분히 오늘 출근길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현재 양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빗길이 미끄러워서 조심하셔야겠고요. 비는 오전 중 모두 그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비교적 비가 빠르게 그치겠고요. 강원 지방은 정오 무렵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앞으로 5mm 정도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해안 쪽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 500m 안팎까지 짧아져 있습니다. 하늘은 점차 개면서 오후에는 맑은 가운데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낮부터 찬 공기가 유입됩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겠는데요. 서울이 12도, 전주 13도, 대구는 18도에 그치겠습니다. 북한은 평양이 9도, 개성이 12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에 영하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체포된 지 나흘 만에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으면서 사건의 전말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돈을 훔친 건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서를 나선 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가렸습니다. 범행 동기를 묻자 피해자를 죽인 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희진 씨나 이 씨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선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안 죽였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한 말씀 없으세요? 억울합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인 동포 출신 공범이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뺏은 5억 원도 공범 3명이 멋대로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범행을 미리 계획한 김 씨가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김 씨는 지난달 18일부터 범행 당일까지 인터넷에서 모집한 공범들을 3차례 만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김 씨가 이 씨 부부를 몇 차례 미행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 씨의 동생에게 문자를 보내 유인하려고도 했습니다. 범행 이후 이 씨 아버지 차량을 몰고 다니며 증거를 은폐하기도 했습니다. 체포된 지 나흘이 지나도록 김 씨가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을 거부해 수사는 더뎌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캐는 한편 사라진 5억 원의 행방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어제 새벽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부산항으로 향하던 500톤급 석유 제품 운반선에 불이 났습니다. 4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는데 선원 6명 가운데 2명이 선내 침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해경 방제선이 연신물을 쏘지만 뿌연 연기가 계속 솟구쳤습니다. 어제 오전 5시 34분 선실에서 시작된 불길을 잡는 데는 4시간이 걸렸습니다. 막 연기하고 막 같이 막 불꽃하고 같이 핀 거야. 이제 2층에서 불이 나가지고. 승선한 선원 6명 중 2명은 2층 침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선장을 비롯한 4명은 구조됐습니다. 돌이 이제 우리는 빠져나갈 곳이 없는 거야. 조사실 앞에 유리 닦는 계단이 있어요. 화재가 난 선박은 부산 선적의 500톤급 석유 제품 운반선입니다. 싣고 온 석유 제품을 여수에서 내린 후 출항하는 길이었습니다. 배에는 연료용으로 싣고 있던 벙커 CU 등이 있어 불길을 잡기 쉽지 않았습니다. 유조선인 관계로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서 다행히 폭발이나 기름 유출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여수해경은 불길이 선실에서 처음 목격됐다는 선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모텔 객실에 1mm짜리 렌즈가 달린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생중계했고 피해자가 1,600명에 이릅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면에 객실 침대가 훤히 보입니다. 맞은편 벽의 헤어드라이어 거치대에 숨은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분해해보니 1mm짜리 렌즈를 장착한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TV 수신기 틈새와 스위치 단자처럼 생긴 곳에도 작은 구멍을 내고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영상은 객실의 무선 인터넷으로 받아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유포됐습니다. 이렇게 영남과 충청 일대의 숙박업소 42개 객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50세 박 모 씨 등이 구속됐습니다. 6개월 동안 카메라에 찍힌 피해자는 1,600명이 넘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불법 카메라를 설치를 하면 그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다른 피의자 B 씨가 원격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해주는. 이들이 해외에 개설해 놓은 생중계 사이트엔 회원 수가 4,000명이 넘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을 낸 유료 회원 97명에겐 동영상을 편집해 제공하고 석 달 동안 7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숙박업소에선 불을 모두 끈 뒤 휴대전화기 플래시를 켜 반짝이는 물체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길 가던 사람이 작은 소리로 살려달라고 하는 걸 듣고 주위에 있던 시민들이 기지를 발휘해서 성범죄자를 붙잡았습니다. 붙잡힌 범인은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다는데 체포 순간의 모습이 현장 CCTV에 포착됐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남녀 2명이 마트에 들어섭니다. 물건을 산 뒤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여성이 몸이 좋지 않은지 갑자기 구토를 하려 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요구르트 판매원이 곁에 앉히곤 잠시 마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간 겁니다. 감금당했단 말이야. 그래서 등 좀 두들겨 주라고 하고 그래서 좀 구슬이라도 전화를 했지. 남성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눈치를 보던 여성은 마트로 뛰어들어와 숨었습니다. 남성은 여성을 감금하고 있던 성범죄자였습니다. 신고해달라며 주변에 도움을 청한 피해자는 이 통로를 통해 마트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뒤쫓아온 범인은 본인이 남자친구라고 주장했지만 마트 직원들은 수상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서로가 싸운 사람, 싸운 연인 관계 같이 나중에 이제 여자애가 막 다급하게 진짜로 막 살려달라고 그러는. 상황을 묻자 남성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직원들이 달려들어 붙잡았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구석에서 이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막판에서 이제 제압을 하게 된 거죠. 완전 제압. 소셜 미디어를 통해 범인을 만났다가 감금당한 피해자는 탈출을 위해 마트에 가자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3살의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성폭행과 감금 등의 혐의로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유엔과 중국,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평양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협상에 대한 중요한 결단을 내리기 전에 내부 작전 회의에 들어간 것이란 분석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비핵화 협상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중국, 러시아,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그제 베이징 서우두 공항을 통해 평양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향후 북미 협상 방향을 잡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내부 회의를 가질 거란 분석입니다. 우리 최고 지도부가 곧 자기 결심을 명백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 주 유엔 대사는 이번 주 열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관련 비공개 회의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재룡 주중 대사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 가능성 등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새 대사의 귀국이 다음 달 초 최고인민회의 개막에 맞춘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3명의 대사가 지난 3월 10일 최고인민회의 14기 대의원에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회담 결렬 이후 일단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는 여러 차례 입장을 들었지만 북한으로부터는 뚜렷한 답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 메시지는 다음 달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쯤 전해질 수 있지만 미국을 향한 강경 발언은 자제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과 미국이 얼굴을 맞대고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미국은 대량 살상 무기를 포함한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압박했고 북한은 상응 조치가 한 가지씩 이행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미국 군축 담당 차관보는 강경했습니다. With regard to North Korea, North Korea must understand that the only way to achieve the security and development that it seeks is to abandon all of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비핵화 전엔 제재 완화 없다는 원칙론을 다시 꺼내든 겁니다. 북한 제네바 대표부 참사관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The U.S. publicly recognized the DPRK has discontinued the nuclear test and rocket launch for the past 15 months. However, it does nothing to remove the U.S. sanctions as corresponding measures. 신뢰 구축을 위해 비핵화 실행 조치와 상응 조치가 한 가지씩 이행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대북 제재에 대한 불만은 환경 문제를 다루는 총회에서도 나왔습니다. 북한 측은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은 어떤 경우에도 제재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미국 외교안보 투톱은 압박성 메시지를 잇따라 보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양국 사이에 깊은 불신이 존재한다며 제대로 검증된 비핵화를 강조했고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다시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등의 실험을 재개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미 행정부가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이재은입니다. 네,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접어든 북미 대화.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중단 가능성을 꺼내들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재자 역할에 나섰지만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군축회의가 있었고요. 유엔 군축회의. 거기에서 북미 간의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봐야 될까요? 조금 수위가 좀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그렇죠. 제일 중요한 요인은 아무래도 북한의 미사일 핵 능력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네. 그만큼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 그리고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정도가 높아졌고 예. 북한 입장에서도 이번에 미국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네. 북한이 원하는 정도의 그런 결실이 없었기 때문에 예. 이 핵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북한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게 중요해졌죠.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참모들이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굉장히 북한을 압박하는 메시지도 동시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에서 이제 정확하게 파악한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정권의 이제 접근 방법은 예. 실무 회담을 통해서 미북 간의 협상을 하는 것보다는 네. 북한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젠다를 예.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의 큰 담판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네. 근데 이번에 하노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실무진의 의견을 경청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협상을 하였죠. 하지만 아직도 그런 접근 방법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네. 기대는 없어지지 않았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고 네. 미국도 북한의 그런 접근 방법을 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사실 어울리지 않은 그런 태도긴 합니다만은 네. 말을 굉장히 자제하면서 미국이 나중에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반응할 여지를 계속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하튼간에 향후에 있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뭐 어떤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여하튼간에 교착 상태가 오래 가다 보니까 외신에서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하튼간에 로켓을 발사를 또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침묵하고 있는 네. 것이죠. 그리고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라든지 존 볼턴 안보보좌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그 북한의 태도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실망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떤 옵션을 취할 것인지는 계속 애매모호하게 남겨놓으면서도 네. 그렇게 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망할 것이다. 즉 네. 정상 간의 이런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엔 북한한테 치명적인 손실이 갈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북한의 이런 입장이 굉장히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보면은 일체 발사를 금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이 뭐 민간용의 인공위성이든지 네. 미사일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그래도 그런 북한의 입장을 국제사회가 인정할 확률은 굉장히 없습니다. 예. 대북 제재에서는 일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예. 두 번째는 북한 스스로가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를 대단히 중요한 비핵화 조치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북한 스스로가 얘기한 비핵화 조치를 다시 되돌린다면 북한은 결국에는 진정한 비핵화 의지가 없구나라는 의견이 인상을 이제 국제사회에 주기 때문에 북한의 협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요, 이것도 또 하나의 그 전략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양측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일단 유엔과 중국,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를 동시에 귀국시켰습니다.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최고인민회의도 있고 해서 이제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네. 집권 2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5년마다 열리니까 그 새로 판을 짠다고 할까요? 네. 같이 일할 일꾼들을 예. 수집하는 것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접근 방법을 택할 것인가 네. 여기에 지금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변 국가들의 그런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설득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정권이 이제 입장을 취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대사 소환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외부에 보내는 메시지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은? 아직 그 대화의 끈, 예.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런 메시지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방한 중이죠. 미 국가정보국장이 방한 중인데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접견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례적인 사례로 봐야 될까요? 뭐 한미 간의 정보를 공유한다 이런 예. 차원에서는 뭐 미국 고위 관리의 예. 한국 방문이라든지 한국 관리가 미국과 협상하는 것은 항상 긍정적인 네.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댄 코츠 국가정보국 국장이 방문한 주 목적은 결국에는 한국 정부에게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현황 그리고 핵 프로그램, 미사일 프로그램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설명하는 그 목적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면으로 이렇게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전혀 완화되지 않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선호하고 있는 대북 경제 제재에 완화는 시기상조다 이런 메시지를 예.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여하튼간에 뭐 예의를 갖춰서 어떻게 해서든 전달하는 게 공조, 그렇죠. 한미 간의 공조를 위해서 바람직할 테니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 대화 국면으로 진입한 이후에는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이 한반도 주변에 왔던 적은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를 보니까 물론 그 직접 우리 남한 상공은 아닙니다만 일본 열도 동해상까지 전략 폭격기 2대가 날아왔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이런 서양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탱고는 둘이 추는 거다. 한쪽이 강경으로 나오면 한쪽도 강경으로 나오고 서로의 이런 의사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춤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제 최선희 부상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최고 통치자의 결심이 곧 나올 것이다 했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는 최대 관여도 계속 카드로 남겨놓고 있지만 네. 북한을 번영을 이루는 것을 도와주는 카드는 계속 유효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최대의 압박을 늦추는 것이 아니다. 이런 메시지도 계속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하튼간에 북한과 미국의 모습이 냉온 전략을 이렇게 계속 교차해서 그렇죠. 쓰는 것 예. 같아서 굉장히 혼동스럽기도 합니다만 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또 기대를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봉영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서 보겠습니다. 1980년 5월 광주 시민 47명이 기관총에 맞아서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가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검시보고서 원본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기관총이 헬기에서 발사된 것인지 이것은 좀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일단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전두환 씨 측은 사망자 가운데 기관총에 맞아서 숨진 사람이 없다는 점을 주장해 왔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85년 국방부가 작성한 광주 사태의 실상 문건입니다. 문건 전체에 광주 시민이 폭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민간인 가운데 총상으로 숨진 사람이 131명인데 계엄군이 갖고 있던 M16에 숨진 사람은 29명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 인용한 군 문건과 제목, 내용이 같습니다. 그리고 폭도, 즉 시민들이 탈취에 사용했던 LMG 기관총에 의한 사망자가 47명, 칼빈 37명, M1이 18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18 당시 광주에서 기관총에 사망한 사람이 있다는 군 기록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시 국방부는 검사와 군의관, 민간 의사를 포함한 49명 규모의 검안위를 꾸려 기관총 사망자를 확인했지만 이 기록을 감췄습니다. 같은 해 국회에 제출한 5.18 사망자 문건에 기관총 사망자 47명을 지운 겁니다. 대신 기타 사망자 48명을 적었습니다. 기록대로 기관총 사망자가 시민들끼리 5인 사격에 의한 것이라면 군이 이 기록을 감출 이유는 없습니다. 전두환 씨를 비롯한 신군부의 유리한 주장인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본인들이 사살한 건 아니니까 본인들에게 유리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1985년 한두 달 사이에 작성됐던 문서에서 LMG 사망자를 기록에서 지웠던 이유는 국방부가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이후 군 공식 문서 어디에서도 기관총 사망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이렇게 전두환 정권의 국방부는 기관총으로 인한 사망 기록을 30년 넘게 조작하고 은폐했습니다. 당시 최초 보고서는 광주 시민이 기관총을 빼앗아 민간인 47명을 쐈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데 그건 군에 유리한 정황임에도 이를 다시 숨겼다는 것입니다. 전두환 정권은 기관총 사격을 왜 감췄는지 진상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 측은 지난 11일 재판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헬기 기총 사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기관총 사망자가 없다는 건 헬기 사격을 부인해온 전 씨 측의 주된 논리였습니다. 만약 헬기가 사격했다면 그 건너에 있는 사람이 수십 명이 맞아서 죽거나 다쳤어야 했다고. 그런데 한 사람도 없잖아요. 계엄군 헬기 조종사들은 처음엔 헬기 작전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나오자 7.62mm 기관총을 싣긴 했지만 사격은 안 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30년 넘게 받아들여진 건 기관총에 의한 사망자 기록이 기타 사망자로 감춰졌기 때문입니다.
기록이 감춰진 1985년은 군의 기록 조작이 본격화되던 시점입니다. 1985년은 5.18 대응 조직인 80위원회가 만들어졌던 시기고 1985년 처음으로 5.18에 관한 문제가 정치 쟁점화됐고 특히 헬기 사격이 일부 언론에 이제 보도됐던 그런 시기였죠. 5.18 특조위도 당시 군이 계엄군의 불리한 기록을 대대적으로 조작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이 기록이 헬기 사격의 증거가 될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군이 30년 넘게 감춰온 기관총 사망자 47명이 정말 시민들끼리 5인 사격에 의한 것인지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적어도 기관총에 의한 사망자를 국방부도 인지하고 있었고 역설적으로 이건 이제 LMG 기관총이 일치하기 때문에 헬기 사격으로에 의한 사망자로도 추정할 수 있는 거죠. JTBC 강연입니다. 그제 김포공항에서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린 일본인 폭행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요. 일본 정부 부처의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남성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직원을 향해 물건을 던지고 고성을 지르는 한 남성입니다. 갑자기 발차기를 하고 주먹질을 해댑니다. 너 두란! 안되니 안구리! 지난 19일 김포공항에서 행패를 부린 이 남성은 일본 정부부처 공무원 T씨였습니다. TV아사히는 이 남성이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에서 임금 문제를 담당하는 과장 T씨로 판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T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일본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가 출발하기 직전 난동을 부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T씨는 페이스북에 경찰에 구속됐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T씨는 휴가를 맞아 한국에 여행을 갔다고 밝혔습니다. 후생노동성은 간부 직원이 해외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실로 유감이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씨는 이날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T씨를 술이 깰 때까지 기다린 뒤 조사를 마치고 당일 오후 석방했습니다. T씨는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10년 가까이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던 이른바 권력형 비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강제 수사권이라는 칼을 빼들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별장 소유주 건설업자 윤중천 씨, 자신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최근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별장 동영상을 자신이 찍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윤 씨가 6년 전에 경찰 고위 관계자와 나눈 통화 내용을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얘기와 다른 말들이 나옵니다. 임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소환된 건 지난 1월 말. 당시 윤 씨는 김학의 전 차관과의 친분은 인정했지만 자신을 둘러싼 의혹은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남자들을 한번 대변해 주시면 좋은 점이고요. 당시 윤 씨는 별장 성접대 영상에 나왔다는 여성 A씨가 김학의 전 차관과 만나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6년 전 검찰 조사에서 윤 씨는 역삼동 집에서 김 전 차관에게 A씨를 소개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개한 시점도 2006년으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역삼동 집은 A씨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상습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장소입니다. 또 윤 씨는 별장 동영상에 대해 자신이 찍은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초 윤 씨가 경찰 고위급 출신의 B 씨와 나눈 통화 내용은 다릅니다. B 씨가 뭐하러 그런 사진을 찍어서 남한테 피해를 주냐, 김학의 본인이 찍은 걸 아냐고 묻자 윤 씨는 같이 찍은 거라며 서로 찍어줬다고 답합니다. 윤 씨는 김 전 차관과 함께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관련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의 재수사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부인하는 윤 씨가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 2달 더 조사가 연장이 됐죠. 진상조사단은 강제 수사권을 가진 검찰에 어떤 의혹들을 넘길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인력을 늘려줄 것도 조사단은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강버들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조사 범위는 처음 과거사 사건에 선정될 때보다 크게 넓어졌습니다. 원래는 검찰이 봐주기 수사로 김 전 차관이 받던 특수강간 혐의를 덮은 게 아닌지 살피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을 조사하면서 제2, 제3의 김학의로 보이는 인물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조사는 김 전 차관의 의혹에 대한 부실 수사와 새로운 의혹 모두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사단은 법조계 관계자 등 20여 명을 상대로 윤 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의 진술과 과거 수사 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몇 수사검사는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강제 수사권이 없는 데다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수사검사들이 반발하고 있어 조사가 순탄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진상규명 작업은 검찰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새로운 인물들의 의혹뿐 아니라 검찰의 부실 수사도 직접 수사를 의뢰할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르면 다음 주 과거사위원회에 조사 인력 보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성폭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1년 가까이 감옥살이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남 곡성에서 벌어진 일인데 성폭행을 한 진짜 범인은 2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고백을 하면서 밝혀졌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이 사건 뉴스 미션에서 취재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당시 수사 기록입니다. 경찰이 기록한 범행 시간과 장소가 이곳에 적혀 있는데요. 수사 기록에 담긴 곳들을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첫 범행 장소로 지목한 곳은 피해자의 집 안입니다. 2015년 봄 같은 건물에 사는 50대 남성 A씨가 문을 열고 들어와 성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범행 시간은 피해자가 혼자 있던 오후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있던 A씨에겐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출퇴근 기록 등에 그날의 행적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가 근무했던 휴게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는 길엔 곳곳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고 톨게이트까지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곳을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오지도 않았어요. 오래 왔으면 않았겠죠. 거의 뭐 한 2달분, 한 달분 이상은 보관이 저장이 돼 있으니까 확인이 됐겠죠. 두 번째 범행 장소로 지목된 곳은 근처 모텔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엔 2015년 여름 A씨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와 성폭행을 했다고 나옵니다. 이곳이 피해자가 차에 태워졌다고 지목한 장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는 CCTV가 있고 바로 옆에는 큰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수사선상에서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치매 할머니 실종돼가지고 경찰이 와서 한 번 본 적이 있고요. 그 전에는 치매는 그렇게 있었고 그 전에는 그런 일이요. 차에서 내린 장소에도 CCTV가 있었지만 역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2016년 구속됐고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진실은 2심에서 밝혀졌습니다. 지체장의 2급인 피해자가 재판에 나와 고모부가 진범이라고 말한 겁니다. 경찰은 재수사에 나섰고 고모부는 뒤늦게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무죄 판단을 받고 11개월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고통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나 지금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고 자다가 소리 지르시고 시계를 아무것도 못 차요. 시계 느낌이 그 줄을 이렇게 꽉 묶는데요. 양쪽 줄을, 끄순줄을. 취재진은 당시 수사 관계자들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경찰은 오히려 A씨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뭐 하이패스 기록이나 이런 거 가지고 나는 봐봐라. 나는 이렇게 나가서 여기 돌아올 때까지 항상 여기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사건을 지휘한 당시 검사는 진상을 규명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도 수사 과정엔 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시간, 당사자와 가족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시각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닐까요? 부르면 달려갑니다. 뉴스 미션 김민관입니다.
네, 북한과 미국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서 핵실험 재개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면서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북한의 핵실험 장소 인근에서 오늘 새벽에 지진이 났다고 해서 또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자연 지진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이런 자연 지진이 과거에도 몇 번 발생을 했었던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생한 곳은 새벽 4시 41분쯤에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서쪽에서 이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2017년 9월 3일에 있었던 북한의 6차 핵실험 장소로부터 이 북쪽으로 약 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지진 발생 깊이는 10km로 추정됩니다. 기상청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이번 지진은 인공 지진이 아닌 자연 지진이며 유발 지진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발 지진은 급작스레 생긴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각에 변형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자연 지진의 한 종류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길주 부근에서는 모두 12차례 유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다음은 서해 기상악화로 오늘 인천과 섬 지역을 오가는 12개 항로 여객선 가운데 6개 항로 8척의 운항이 통제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서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다만 서해 앞바다의 상황은 먼바다보다는 다소 나은 상황이라서 항로의 운항 여부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항 운항관리센터 관계자는 선착장에 나오기 전에 선사의 여객선 운항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의 이상 기류가 또 읽혀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타결이 된다고 해도 관세 부과는 철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라고 기자들을 만나서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다음 주 중국과의 후속 무역 협상을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조만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철회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은 대중 관세를 지렛대로 계속 활용하며 중국이 모든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시점에 관세를 철회하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끝으로 독일 검찰이 혈액 도핑에 연루된 8개국 선수 21명을 확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달 초 오스트리아에서 폐막한 노르딕 월드 챔피언십 스키 대회를 도핑으로 얼룩지게 했던 독일인 의사가 21명의 선수를 관리했는데 이들은 한국을 포함해서 10개국에서 열린 대회에 참석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 혈액 도핑이라는 것은 미리 뽑아둔 자신의 혈액에서 추출한 적혈구를 시합 전에 주입해서 적혈구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운동 능력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목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오전 하늘갬, 이슬비, 그리고 낮부터 찬 공기인데요. 어제부터 이어지던 비는 현재 대부분 그쳤습니다. 아직 오고 있는 지역도 오전 중 모두 그치겠고요. 이슬비 정도로 양도 많지 않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낮부터 찬 공기가 유입됩니다. 내일은 영하권의 추위 찾아오겠습니다. 비가 무척 길게 이어지는데요. 공부하려고 일어났는데 아직도 비가 온다. 비가 와서 바람도 불고 춥다 말씀해 주셨고요. 비는 그쳤는데 안개가 잔뜩이라며 하늘은 겠지만 운전 조심하셔야겠다고 전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출근길 미끄럼 사고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영국 정부가 EU 측에 브렉시트를 6월 말까지 연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EU 측은 영국 하원이 다음 주 합의안을 통과시켜야만 연기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막판까지 브렉시트 향배를 단정할 수 없는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성탁 기자입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를 6월 말까지 연기해달라는 서한을 EU에 보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EU 측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국 하원에서 합의안을 승인해야만 단기간 브렉시트 연장이 가능하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메이 총리의 합의안은 영국 하원에서 이미 2차례 부결됐습니다. 존 버커우 하원 의장은 같은 내용으로 세 번째 표결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메이 총리가 EU 측과 합의한 브렉시트 보충 문서 등을 보강해 다음 주 하원에 다시 합의안 표결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U 27개 회원국은 이 결과를 보고 브렉시트 시한인 29일에 임박해 연기를 수용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U가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에 따라 아무런 협의 없이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막판까지 영국 정치권은 물론이고 영국과 EU 간에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유럽연합 EU가 구글에 대해서 불공정 경쟁의 책임을 물어서 우리 돈 약 1조 9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U가 구글에 과징금을 물린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구글은 최근 2년 동안 약 10조 7천억 원의 막대한 과징금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연합이 구글에 대해 14억 9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9천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구글이 애드센서 for Search라는 광고 중개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는 겁니다. 애드센서 for Search는 광고와 웹사이트를 연결해 주는데 유럽 경제 지역 내에서 7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 왔습니다. 구글은 이런 지배력을 이용해 2006년부터 웹사이트들과 계약을 할 때 경쟁사의 광고를 싣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9년 3월부터는 웹사이트가 가장 이익을 남기는 위치에 구글의 광고가 놓이도록 하거나 구글 광고의 노출 숫자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이 다른 회사들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편익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2017년 6월 구글이 검색을 할 때 자회사의 사이트가 먼저 검색되게 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3조 1천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로 시장 경쟁력을 남용해 불공정 경쟁을 했다며 5조 7천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어제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는 예년의 2배가 넘는 1000여 명의 주주들이 몰렸습니다. 주주총회장엔 긴 줄이 늘어섰고 경영진을 향한 날선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사천리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소액 주주들이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는 소액 주주들이 몰리면서입니다. 회의가 시작된 뒤에도 입장을 못하자 주주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10시가 다 돼가는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주주총회 끝나는데 아무런 안내도 없고 방송도 없고 사과도 없고. 이날 주총에 참석한 주주는 1000여 명으로 예년의 2배가 넘었습니다. 주식 액면 분할로 주주 숫자는 5배로 늘었는데 주총은 같은 곳에서 치르다 보니 소동이 빚어진 겁니다. 소액 주주들의 열기는 회의장 안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박지원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사회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엔 연이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삼성그룹이 사실상 지배하는 성균관대의 교수여서 독립성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건은 표결 없이 참석자들의 박수로 통과됐습니다. 그러자 일부 주주들은 공정한 방식이 아니라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주총이 끝난 뒤 삼성전자는 준비가 부족해 주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며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냈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어제 또 선임된 박재원 전 장관처럼 관료 출신 사회이사를 찾는 건 삼성전자뿐만이 아닙니다. 대기업 사회이사 3명 중 1명은 이른바 전관 출신인데 그렇다 보니 정부 민원 해결사가 아니냐 하는 비판도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며 올해 처음으로 주총에서 표 대결에 나섰는데 아직까지는 전패라는 초라한 성적입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57개 대기업의 사회이사 859명 중 37%는 전직 관료입니다. 그중에서도 판검사 출신이 32%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세청 등 세무 관료 출신은 15%, 청와대와 금융당국, 공정거래위원회 출신도 적지 않습니다. 힘 있는 기관 출신을 뽑아 기업의 방패막이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올해 주총에선 기존 전관 사회이사를 새로운 정관이 밀어내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도 40명이나 됐습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주총부터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기관 투자가로서 집사처럼 주주들의 권리를 챙기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국민연금이 반대 의견을 낸 신세계와 현대건설 등 11개 대기업 주총 모두 이사회의 뜻대로 결정났습니다. 국민연금이 중요한 주주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대주주와 계열사 지분율이 굉장히 높은 어떤 소유구조 한계 때문에 다음 주 열리는 대한항공 주총 등에서는 국민연금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JTBC 이세률입니다. 선거제 개편을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문제를 두고 여야 4당의 합의는 나왔지만 예상대로 각 당내 추인 절차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내 지도부가 강행 입장을 밝히면서 내용이 깊은 바른미래당의 긴급 의원총회가 어제 있었는데 숫자의 횡포로 선거제를 결정할 수는 없다면서 강경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먼저 정종문 기자입니다. 4시간 40분에 걸친 경론이었지만 결론은 없었습니다. 최종 협상안이 도출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먼저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한 공수처법은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이 더해졌습니다.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 야당 추천위원을 3명까지 두는 등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해선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저는 패스트 트랙은 안 된다 이야기 분명히 했습니다. 다수당 횡포가 심할 때도 그거는 숫자의 횡포로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판한 지상욱 의원은 다시 격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상당수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 좀 더 많은 의원들이 찬성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공식 입장이라 얘기를 하면 어떻게 그렇게 내로남불식으로. 바른미래당 내부에선 공수처와 관련해 새로운 합의안이 마련되더라도 선거제를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여야 합의에서 빠졌었던 자유한국당은 여론전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국회의원이 늘어나도 좋은가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곳곳에 걸었는데 여야 4당이 합의한 내용과 사실이 다릅니다. 이어서 임소라 기자의 보도까지 보시고요. 전문가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입니다. 국회의원이 늘어나도 좋으냐는 문구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광주, 대구 등 전국 13개 한국당 당협위원회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4당은 선거구제를 바꿔도 전체 의석수는 늘리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300석 이내에서 비례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을 제도화했습니다. 때문에 한국당이 선거구제 개혁의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증언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유한국당은 가짜뉴스 종결자, 아무 말 대마왕에 걸맞는 독보적인 지위를. 그러자 이를 반박하는 현수막도 등장했습니다. 정의당은 한국당의 주장을 비꼬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줄일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이지만 한국당의 현수막은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선관위는 현재로선 별도의 조치를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선거제 등을 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정치권 소식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네. 신속 처리 법안 지정 문제고 거기에 이제 선거법과 개혁 법안들이 있습니다. 네. 어제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가 주목을 받을 수 없었던 게 이 선거제 개편의 키를 쥐고 있는 네. 당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런지 먼저 좀 설명해 흔히 주실까요? 이제 패스트트랙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이에요. 국회법 85조의 2에 나와 있는 거고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국회 소진화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33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 상임위 180일, 그다음에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이거 합치면 이제 330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합의가 안 되니까 지금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되면은 네. 330일이 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이런 구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른미래당이 이제 여야 4당이 합의했는데 지금 이제 뭐 이따 얘기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유승민 이제 의원이 반대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5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하거든요. 네. 국회법 85조의 2를 충족하려면 네. 본회의에서도 그렇고 상임위원회에서 5분의 3이 필요한데 찬성이 바른미래당이 만약에 여기에 찬성하지 않으면 이 패스트트랙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네. 예.
근데 5시간 가깝게 격론을 벌였는데 네.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거법을 숙자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는 봐요. 선거법이라는 거는 의원들의 어떤 그 선거의 게임의 규칙이잖아요. 선거 룰이란 말이죠. 따라서 이건 합의를 안 하면 안 되는 게 맞는 건데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지난해 12월 15일 날 그때 야당 두 대표,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의 단식이 있은 다음에 여야 5당이 합의를 했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하기로 합의한다라는 합의가 있는데 그 합의할 때와 지금 한국당은 지금 비례제를 폐지하자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동안 도농복합선거구 이런 얘기는 해왔습니다만 한국당이 기본적으로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큰 틀에 합의해 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이제 비례대표제 자체를 폐지하자고 얘기하니까 지금 여야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은 패스트트랙이라도 올려서 이 선거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유승민 의원의 말은 원론적으로 맞지만 지금 현재 한국당이 워낙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이제 비례대표제의 큰 정신인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문제 이런 것들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잘 맞지 않는 이런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바른미래당 내부 얘기로 좀 더 들어가 보면 네. 개파 갈등이 이번 일을 계기로 또 폭발한 것이다. 네.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 그 분당, 탈당, 또 전초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글쎄요, 지금 나오고요. 분당 탈당의 가능성이 열려 있긴 하겠죠. 기본적으로 바른미래당이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하고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하고 이제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정강 정책을 만들 때도 상당한 마찰이 있었고 또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이제 사안마다 이렇게 좀 충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바른정당 출신들은 이제 개혁 보수를 이제 겉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고 국민의당 출신 쪽에서는 합리적인 진보 이렇게 이제 서로 지향하는 바가 좀 이 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불거지는 건데 당장 탈당이나 분당으로 갈 가능성은 전 낮다고 봐요. 한국당에서 지금 바른정당 출신들은 일단 한국당으로 가려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 네. 그렇다고 이것이 바른미래당이 완전히 지금 분당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여러 여건이나 네. 조건들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패스트트랙 추진으로 넘어가서 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 공수처법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좀 분리하자. 그리고 이제 그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의 의견을 좀 받아들이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바른미래당도 이런 공수처법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야지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다라고 김관영 원내대표도 약간 이제 한 발 물러선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바른미래당이 이 패스트트랙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단지 그래서 이제 민주당과 이 공수처법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견을 조정하면 그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네. 있는데 유승민 의원 특히 이제 바른정당 그 출신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하고 있거든요. 선거제 자체에 반대하고 있고 예.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국회 대정부 질문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흘째로 경제 네. 분야고요. 어제는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그런 퇴장했죠. 모습도 봤어요. 어제 윤소아 정의당 이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제 선거제를 합의해 놓고 왜 이제 와서 합의를 지키지 않느냐 이런 이제 발언하니까 퇴장을 했거든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운영위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운영위는 이제 뭐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해서 이제 성사가 안 되는 한국당 의원들이 못 들어왔는데 안 들어왔는데 전 지금 요즘 와서 아주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이게 뭐 과거에도 이런 광경들이 종종 벌어졌습니다만 의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퇴장하고 이런 것들은 고쳐져야 될 것 같아요. 대정부 질문이나 대표 연설에서 이제 여야 간에 항상 뭐 쟁점이 생기고 어느 정도의 쟁투는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일단 발언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또 질문을 한다니 이렇게 돼야지 중간에 퇴장하고 이런 모습들은 전 이건 뭐 의회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 부재를 떠나서 정치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이건 여야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뭐 여야가 합의를 하든 아니면 국회법을 고치든 아니면 공천심사에 반영을 하든 이런 관행은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정 현안을 질문하는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얼마나 어렵게 열린 이번 3월 국회입니까? 1월, 2월 국회 뭐 네. 하루도 안 열렸으니까요. 근데 저렇게 집중을 못 하나 싶게 뭐 얘기를 하거나 서로
졸거나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 3일에 열립니다. 네. 재보궐선거요. 재보궐선거. 네. 국회의원 지역구 두 곳이 지금 경남 창원 성산, 네. 또 통영 고성입니다. 내년 총선에 전초전이다. 좀 민심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죠. 지금 이제 한국당이 조금씩 이제 지지율을 회복하는 상황이고 민주당과의 격차가 좀 좁혀지는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궐선거 그 지역이 경남이란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도 여기서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한국당도 기본적으로 통영 고성 같은 경우는 한국당이 한 번도 뺏긴 적이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간에 4월 거는 이제 전투가 벌어질 텐데 진보 진영이 당 앞에서 새로운 이 단일 후보를 내지 못하면 선거 결과가 한국당에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창원 그쪽 지역은 그 성산 그쪽 지역은 노회찬 의원 지역구였거든요. 과연 이제 진보 진영 이 민주당을 포함해서 이 진영이 어떤 후보를 단일 후보를 낼 수 있을지가 모르겠는데 민주당도 그렇고 현재로서 뭐 단일 후보를 낼 가능성이 적어 보여요.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이 지역의 승패가 향후 전국 운영에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선거운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음 달 3일 있을 재보궐선거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중국과도 같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지만 한국도 나쁜 공기를 중국으로 보낸다. 이게 지금 중국의 입장이라서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관계는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연구하고 있는 정부 부처 사업단이 연구 성과를 발표했는데 겨울과 봄, 중국의 영향이 80%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은 수도권의 해외 미세먼지 유입량을 계절별로 계산했습니다. 남동풍이 부는 여름엔 30%에 불과했지만 서쪽에서 바람이 부는 겨울과 봄엔 80%까지 올라갔습니다. 중국발 오염물질은 봄철에 자주 생기는 이동성 고기압을 타고 국내로 들어오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로 들어온 중국 오염물질은 국내 오염물질을 자극합니다. 바다를 건너며 물기가 스며든 미세먼지가 기체 상태이던 국내 오염물질을 먼지로 뭉치게 하는 촉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2차 생성 미세먼지가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WHO는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25 마이크로그램을 넘지 않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년 내내 이 기준을 지키면 미세먼지로 일찍 죽는 사람이 2만 명 정도 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제적 편익은 9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WHO 기준을 넘긴 날은 모두 122일, 사흘의 하루꼴이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지난주 아프리카 동남부를 강타한 사이클론 이다이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잠비크의 한 항구 도시는 거의 파괴됐고 모잠비크에서만 1,000명이 넘게 숨졌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인근 나라들에서도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나마 물이 빠져나간 곳에는 무너져 내린 집들이 보입니다. 국제적십자사는 모잠비크의 항구 도시 베이라의 90%가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사이클론 이다이가 처음 강타한 곳입니다. Comida, nem o quê, nada. Para morrer e custa. Como estamos a viver? Sim, mas sofremos. 한 주민은 마치 전쟁터 같았다고 했습니다. 유엔은 현재까지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리프 뉴시 모잠비크 대통령은 대국민연설에서 모잠비크 내 사망자만 1,000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물에 시신이 떠다닐 정도로 피해 수습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모잠비크를 관통한 이다이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짐바브웨에서 최소 98명, 말라위에서 5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심각한 홍수까지 겹쳐 85만 명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이 지역을 강타해 8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사이클론 엘리네 이후 최악의 재해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CNN은 이다이의 생성에 기후 변화를 언급하며 전 세계에 이보다 더 강력한 폭풍이 올해 10번 이상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터키 서부 파무칼레 부근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났습니다.
땅이 흔들리자 상가 진열대에 있던 물건들이 우르르 쏟아집니다. 현지 시간 20일 오전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첫 지진 이후 여진이 4차례나 이어졌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약 5km로 비교적 지표면 가까이에서 발생했는데요. 건물 수십 채가 파손됐고 아직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남태평양의 섬나라 바누아투에서도 현지 시간 20일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해 당국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맹독성 방울뱀들이 꽈리를 틀고 있습니다. 뱀 소굴이 따로 없는데요. 이곳은 미국 텍사스주의 평범한 가정집 건물 바로 아래입니다. 배관과 배선을 위해 비워둔 공간인데요. 집주인이 케이블선을 확인하려다가 이 불청객들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45마리였는데요. 집주인은 이렇게 많은 독사와 함께 사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씹다 버린 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5억 8천만 원입니다. 단 퍼거스 감독이 씹던 껌이어야 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팀의 전설적인 수장이었던 알렉스 퍼거스 감독이 씹던 껌이 경매에 나왔는데요. 낙찰가가 우리 돈으로 무려 5억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 껌이 더욱 특별한 이유, 퍼거스 감독이 은퇴 전 마지막 공식 경기에서 씹던 껌이기 때문인데요. 거장 퍼거슨 감독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던 경매입니다. 수익금은 맨유 자선재단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코알라 한 마리가 자동차 뒷좌석에 태연하게 앉아 있습니다. 한 남성이 반려견을 위해 에어컨을 켜고 차 문을 열어둔 채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요. 돌아와 보니 이렇게 코알라가 떡하니 앉아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가을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호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제 출발해야 하니 좀 내려달라고 달래보지만 코알라는 쾌적한 실내가 마음에 쏙 들었나 봅니다. 안간힘을 다해 버티기 작전에 들어가는데요. 실랑이 끝에 결국 하차한 코알라, 쏘살같이 나무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파란 조명이 아니라 쪽빛 바다에 푸른 빛이 실내를 밝힙니다. 노르웨이의 이색 수중 레스토랑인데요. 밖에서 보면 건물이 반쯤은 물에 잠겨 있습니다. 특별한 설계 덕분에 물속인 듯 아닌 듯 몽환적인 분위기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는데요. 어제 처음으로 문을 열었는데 벌써 7,000명이 넘는 고객이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네, 목요일 아침 8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연어가 가장 많이 돌아오는 이른바 연어의 고향, 강원도 양양 남대천입니다. 어린 연어 420만 마리가 이번에 방류가 됐는데 3, 4년 정도가 지나서 다시 돌아오는 연어는 1% 정도입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둘, 셋! 저희는 1984년부터 꾸준히 방류를 해왔고요. 동해안의 어업인들 소득 증대에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네, 30년이 넘게 같이 산 부부들이 이혼을 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혼인율은 역대 가장 낮았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굳이 꼭 예전처럼 필수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부모 세대의 생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애들도 그냥 결혼 안 하고 살아도 좋다고 그러는데 저도 뭐 간절하게 이렇게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없어요. 지난해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는 5건으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1980년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난 겁니다. 결혼을 하는 시기도 갈수록 늦어집니다. 남녀 모두 첫 결혼 연령이 전년보다 0.2세 높아졌습니다.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일자리와 집입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 후반에 이제 첫 직장을 잡게 되니까는 그래서 5년을 모은다고 쳐도 충분히 자금이 이제 충족되지 않으니까는 일단 집을 구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내년에 하겠다는 친구들도 좀 미루려고 하고 요즘에는 많이 미루는 추세인 것 같아요. 결혼이 줄어든 반면 이혼은 늘었습니다. 특히 30년 넘게 같이 살다 헤어지는 이른바 황혼 이혼은 지난해 17% 급증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경북 고령의 대가야 무덤에서 고대 가요 구지가를 연상시키는 유물이 나왔는데요. 흙으로 만든 방울에 거북의 등껍데기 같은 무늬들이 있었습니다. 1500년 전 가야에 대한 상상력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아기 주먹만한 크기, 지름 5cm 흙으로 만든 이 방울은 1500년 넘는 세월을 견뎠습니다. 얼핏 보면 그냥 평범한 방울로 보이는데 표면에 새겨진 6가지 그림을 현미경으로 살펴봤더니 독특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북이 등껍데기부터 산봉우리, 관을 쓴 남자와 춤을 추는 여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따리와 이를 맞이하는 사람들까지. 백성들이 구지가를 부르며 춤을 추자 하늘에서 장차 왕이 될 6알이 든 상자가 내려왔다는 우리가 글로만 전해 듣던 삼국유사 속 가야 건국신화 내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방울은 이 1m 60cm 정도의 작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4-5살 정도, 또 일정 계급 이상의 여자아이의 무덤으로 추정됩니다. 조사단은 이 방울이 아이가 가지고 놀던 물건이거나 무덤에 넣은 제사용품으로 짐작합니다. 어린아이의 치아를 비롯해 작은 토기와 화살촉 등이 무덤에서 함께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가야가 남긴 기록물이 부족해 그 역사는 베일에 가려져 있곤 했는데 이번 유물은 1500년 전의 가야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이런 건국 신화를 새긴 유물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문헌에 기록된 것들이 유물에 투영되어 있는 건 최초의 사례라고. 다만 방울에 새겨진 문양의 해석을 두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의미 있는 발굴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해당 그림을 가야 건국신화로 확신하기엔 아직 다양한 해석이 열려있는 상태라 좀 더 치밀한 검증과 연구를 통해 해석 범위를 좁혀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의 이문수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 데뷔전에서 클린 연기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문수는 어제 일본에서 열린 2019 국제빙상경기연맹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72.91점을 받아 개인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참가 선수 40명 중 5번째로 높은 점수로 프리스케이팅 결과에 따라 메달권 도전이 가능합니다. 한국 바둑 랭킹 1위 박정환 구단이 월드 바둑 챔피언십 2019 결승전에서 중국의 커제 구단을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게임 초반 다소 불리하던 박정환 선수는 287수 만에 흑으로 한 집 반 차이의 짜릿한 역전승을 이뤄냈습니다. 박정환 선수는 대국 후 우승을 해서 매우 기쁘다며 불리했던 바둑을 역전한 만큼 운이 많이 따라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남자 프로농구 전주 KCC 가드 이정현이 정규리그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이정현은 기자단 투표수 109개 표 가운데 76표를 획득해 12표를 받은 함지훈과 이대성을 제치고 MVP로 뽑혔습니다. 신인상은 106표를 얻은 안양 KGC 인삼공사의 변준형이 차지했습니다. 절기상 충분히 오늘 어제부터 이어지던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다만 도로가 젖어있기 때문에 미끄럼 사고 없도록 유의하셔야겠고요. 아직 비가 내리는 지역도 오전 중 모두 개겠습니다. 비의 양도 이슬비 정도로 많지 않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서해안 쪽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 500m 안팎까지 짧아져 있습니다. 하늘은 점차 개면서 오후에는 맑은 가운데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낮부터 찬 공기가 유입됩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겠는데요. 오늘 서울이 12도, 대전 14도, 전주 13도, 대구는 18도 예상됩니다.
북한은 평양이 9도, 개성이 12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에 영하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모레 토요일에는 다시 곳곳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는 정부 조사단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앙 인근에 있는 지열발전소에서 땅속 깊이 구멍을 뚫고 고압으로 물을 주입했는데 여기서 발생한 작은 지진들이 단층을 자극해서 포항 지진을 일으켰다고 결론 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 시민 47명이 기관총에 맞아 숨졌다는 군 기록이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감추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를 숨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몰카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정준영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성접대 의혹 등 클럽 버닝썬 수사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의 입대 연기는 확정됐고 마약 유통 혐의를 받고 있는 동업자 이문호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다시 신청될 것으로 보입니다. 4.3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선거 전날까지 1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번 선거는 경남 창원, 성산 등 국회의원 지역구 2곳, 그리고 경북 문경 등 기초의원 3곳, 모두 5곳에서 실시가 되는 선거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